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한 사익 추구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아리백 가입이 급증하면서 그린 에너지 중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해상 풍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삼강 M&T와 동국 SNC, 두산 에너빌리티 등 관련 기업들은 주문 폭주에 마진이 좋은 프로젝트를 골라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로지스틱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로지테인먼트를 통해 물류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아시아 대표 스마트 물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대체 불가 토큰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 고객인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증시가 오늘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 외국인들 유입이 오늘은 좀 시들해졌습니다. 어제는 순매수였는데 오늘은 매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 376억 원을 팔았고요. 이달 전체로 넓혀보면 이틀을 빼고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이 6월 누적 순매도 금액은 5조 1,600억 원이었는데요. 이 상반기 전체로 넓혀봤을 때 무려 18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국인은 8조 1,000억 원 순매도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그 규모는 2배 이상 커진 겁니다. 예, 이런 와중에 지금 개인들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간 좀 매수 여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순매수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 1,060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이 개인 투자는 이달에 3조 4,450억 원 순매수했고요. 상반기로 넓혀보면 25조 7,760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25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62조 1,000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이 안 되는 거죠. 확실히 이제 개인들 매수 여력이 줄어든 게 맞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 지친 개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을 한번 살펴봤더니 1월부터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1월 67조 원에 달했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60조 원이 무너졌고요. 올해는 57조 원 가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성적표를 우리 문 기자가 분석을 해봤다라고 하는데 우선 개인들이 사들인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6월 한 달에 삼성전자를 가장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만전자까지 내려오면서 이 저가 매수 유입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같은 의미에서 SK하이닉스도 순매수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카카오페이도 순매수 상위 5종목에 이름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예. 이 5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더니 삼성전자는 12% 가까이 빠졌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6% 가까이 하락했고 카카오페이는 무려 38.9% 하락하며 이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하락률은 18.1%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좀 달랐다고요? 물론 하락 장세에서 같이 수익률이 하락한 거는 피할 수는 없었지만 예. 이 개인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살펴봤더니 우리 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KT, KTNG,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 장세 속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도 있었고요. 그렇네요. 평균을 보니 4.5% 하락하며 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예. 이 기관과 상위 종목 수를 넓혀서 조금 비교를 해봤더니요. 더욱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 상반기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등락률은 30%가 넘었고요. 외국인은 6% 수익률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이 동학개미라는 말 올해는 좀 쓰기 어렵겠습니다. 차이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날까요?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들이 산 종목들의 특성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 개인이 주로 매수한 종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주인데요. 우량주는 사두면 오른다는 인식에서 이 고점 대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시총 상위주를 매수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국내외 경기 상황에 민감한 제조업이자 수출 기반 기업들이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성장주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풀렸던 유동성이 많이 들어간 종목일수록 유동성이 축소될 때는 당연히 빠지기도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은 이런 종목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을 봤더니 네. 이 대외적 변화에 비교적 좀 덜 민감한 이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이 수익률을 한번 아까 보신 것처럼 수익이 난 종목도 있었고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개인보다 높은 방어율을 보였는데요. 이 금리가 인상되면 순이자 마진이 상승해서 수혜를 받는 금융주와 또 대내외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통신주를 사들인 겁니다. 또 이러한 종목들은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증권업계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한 이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고배당 종목군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실적과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S-오일, LG, HMM 등을 꼽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경기 방어주를 사라는 조언 무시하면 안 됐었네요. 씁쓸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 감안하면 좀 납득할 만한 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이 주목할 일정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원전 수출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대책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까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해당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죠.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오늘의 기업은 미국 증시의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입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테슬라 네어라는 말이 2030 세대의 워너비 같은 말이었는데요. 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뒤에 네어는 뭔가요? 네, 들어보시면 또 아실 텐데 네. 이 백만장자라고 할 때 밀리어네어라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네. 이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한 투자자가 30대에 조기 은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하지만 그 명성이 이제는 좀 많이 시들었죠. 예,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이름이 무색하게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올해.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학개미들도 테슬라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손절당하고 있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38.76%, 40% 가까이 빠진 건데요. 이 1000슬라를 넘어서 2000슬라까지 외치던 때가 무색하게 올해 주가가 이 누적으로 465달러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700달러 선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서학개미들의 매도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순매도 상위 기업을 정리해 봤는데요.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테슬라도 잠깐 반등한 사이 서학개미들이 우르르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예. 이 6거래일 동안 무려 1억 달러 수준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자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월가에서도 테슬라를 손절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면서요? 네, 월가의 테슬라 목표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동안 월가에서 발표한 테슬라 목표 주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다 하향 조정인데요. 예. 월가가 이렇게 테슬라 주가 추이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2분기에 예상되는 테슬라의 차량 납품 규모 때문입니다. 이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
조치를 내리면서 테슬라의 2분기 납품 차량은 24만 대에서 25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분기에는 31만 대가 납품이 됐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예, 뭐 다른 미국 주식들은 시장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테슬라는 고유한 악재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에서 멀어진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역시나 테슬라와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들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현대차도 전기차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1분기 점유율 9%를 차지하면서 1위인 테슬라에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머스크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서치 센터인 에드먼즈의 조셉 뉴 애널리스트도요.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면서 주변 딜러들이 재고 확보가 어려울 수준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 이 기사에 뭐 우리 관련주들도 좀 같이 주목을 받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 아직 마냥 좋아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전기차 업계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니오, 또 리오토, 샤오펑이 전기차만 단독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전기차 단독 생산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이 모두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성장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선전을 하면서 투자자들도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서학개미도 앞서 언급됐던 이 리오토를 매수했습니다. 27일 어제 하루 동안 서학개미들이 리오토를 130만 달러 넘게 순매수하면서 매수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지금 뭐 한국, 중국 경쟁사들에 대한 평가는 좋은 반면에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테슬라 요즘 행보가 어떤가요, 그럼? 네, 이 테슬라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3차례 인상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거죠. 또 그동안 출시를 연기했던 전기 픽업 트럭, 이 사이버 트럭도 설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중반부터 생산이 돼서 연말부터는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 드림을 꿈꿨던 많은 투자자들이 아쉬움에 빠져 있는 시점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목표 주가 줄 하향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구 전략은 아직입니다. 좀 제대로 된 대책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 이 내부자의 회사 재산 활용 같은 불공정 거래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홍원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CEO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 보호와 신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의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P2P 업체에 투자해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던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은 국내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증권산업이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수 급락 시 ELS 자체 해지 마진콜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자산 부실화와 채무 보증 등 우발 채무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의 과도한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상응하는 시장 안정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수 활성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만남이 끝난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불안한 투자 심리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오늘 풍력 발전 관련 업체들 종목들 주가 크게 올랐지요.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40%로 높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이 32%였다고 하니까 목표치가 상당히 수정된 겁니다. 그런데 EU의 이런 소식에 국내 업체들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실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내 이 해상 풍력 발전 업체들 이미 2년치 일감이 꽉 찬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풍력 발전하면은 보통 이제 큰 풍차에 이게 날개가 달려 있는 이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차들이 떠오르는데 네. 해상 풍력 발전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해상 풍력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에 그런 이제 풍차라고 불리는 그런 풍력 터빈을 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제 해저 지반에 고정시킨 기초 위에다가 이제 발전 타워를 올리면 고정식 발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저 지반에 닷과 쇠줄로 연결된 부유체 위에 발전 타워를 세우면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좀 제한적인 그런 육상 풍력에 비해서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또 따라서 더 큰 규모로 지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바람도 육상보다는 바다에서 좀 더 강하고 균일하게 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또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소위 신냉전이라 불릴 만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뭐 훌륭한 기술인 게 맞는데 실제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일단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이제 뭐 세상에는 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 그 흐름 때문에 상용화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것 또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실제로 유럽 국가와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풍력 발전 설치 규모를 대폭 늘렸고요. 규제도 상당히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또 대만과 일본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이랑 인도, 좀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까지 이런 해상 풍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요즘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비율 100%를 뜻하는 그 RE100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좀 대규모 단지 건설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해상 풍력이 가장 빠르고 쉬운 수단인 만큼 앞으로 좀 채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따라서 지난 2020년까지 한 30기가와트 수준에 머물렀던 세계 해상 풍력 설치 용량은 2030년에는 228기가와트, 2050년에는 1000기가와트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누적으로 2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지금 여기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원전 쪽으로 좀 가느라고 지금 신재생 쪽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전을 확대하는 게 중심이긴 하지만 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R200 같은 좀 글로벌 표준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원전으로는 R200을 당연히 채울 수가 없고 또 이미 R20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전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단지 규모가 한 18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이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있고요. 또 이 중에서도 일부 물량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허가가 났습니다. 또 이제 허가를 받고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착공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올해 착공과 발주가 예정된 단지들이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 단위 입찰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좀 국내 해상풍력의 시장,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 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권과 관계없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어떤 기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해상풍력 발전 장치의 구조부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발전 장치를 기으려면 당연히 이제 바다에다가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뭐 우리 기반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초를 좀 고정식에서는 하부 구조물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부유식에서는 부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냥 통틀어서 하부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기초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그거는 타워라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둥인 거죠. 그리고 이 타워 위로 이제 바람개비처럼 생긴 터빈을 장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발전기가 완성이 되는데 이 해양 플랜트 건설 경험이 있는 국내 업체들은 이 중에서도 이제 기초와 타워에 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삼강 M&T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대만에 이어 좀 유럽과 미국 북동부에서 굉장히 하부 구조물 공급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또 호주에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미국 북동부 같은 경우는 운송비 부담이 높아서 이제 국산 부품을 공급하기 사실상 좀 어려운 지역인데도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정말 뭐 하부 구조물 제조업체를 구하기 힘들고 좀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는 소리겠죠. 또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국내 착공 단지들과도 좀 하부 구조물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2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감이 쏟아지다 보니까 마진이 좋은 프로젝트 위주로 골라서 진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말고도 또 타워 분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워 분야에서는 동국 SNC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미국향 수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정책적으로 국산 부품 사용 업체들에 대한 우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타워라는 부품도 하부 구조물처럼 좀 독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기초와 타워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풍차의 날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터빈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풍력 발전의 핵심이라면서요? 예, 일단 좀 여느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해상 풍력 역시 좀 발전 단가가 높은 게 한계로 꼽히는데요. 네. 이 발전 단가를 낮추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핵심 장치인 터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전력을 싸게 생산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터빈을 좀 이렇게 대형화시켜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똑같은 100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한 2메가와트짜리 50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10메가와트짜리 한 10개를 설치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좀 터빈을 무조건 키우는 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제 터빈은 좀 외국산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해외 업체들은 아까 뭐 저희 10메가와트 얘기했습니다만 뭐 12메가와트급은 이미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15메가와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업체들은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이제 8메가와트급을 지금 만들었고 사실 이것도 지금 시제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예. 이 기술 격차를 좀 줄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좀 이제 방법을 바꿨는데요. 바로 이제 해외 업체들과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사업자인 지멘스 가메사와 지금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또 CS 윈드와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도 이제 풍력 업체들과 지금 합작 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재생 트렌드가 쉽게 뭐 바뀌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착실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그 우승 순간이 굉장히 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그 가상 자산,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의 이제 고객들 그리고 당구 팬분들께 소장하실 수 있는 가치를 좀 제공해 보고자. 네, 카드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과 NFT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장슬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우리가 뭐 NFT라고 하면 미술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판다든지 이런 형태로만 생각이 됐는데 금융사들은 NFT 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현대카드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현대카드는 한 스타트업과 조인트 벤처 형태의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 NFT 거래소 설립과 지갑 서비스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를 설립을 하면 말 그대로 NFT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는 것이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까지 이제 서비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신한카드도 이런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함께 앱을 통해서 NFT 발급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뭐 국민카드도 해당 서비스를 예정 중이고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웰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사 스포츠단의 영상을 NFT로 발행하는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NFT 상품을 직접 팔기도 하고 아예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걸 만들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사업이 실제로 좀 수익이 되기도 하나요? 아무래도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NFT가 과연 금융사들에게 돈이 되느냐? 이제 금융사들의 답변은 사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NFT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좀 받는다던가 하면 이제 수익이 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아직 이런 수익 모델을 갖고 직접적으로 NFT 시장에 진출한 금융사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대부분 스타트업과 제휴 형태, 뭐 또는 NFT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와 같이 뭐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간접적 형태로 NFT를 시범 서비스처럼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일단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직접 사업을 하진 않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라는 건데 뭐 금융사들이 규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사업하기 까다롭다는 건 알지만 아직까지 간접 투자로만 이렇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 것은 조금 약간 다른 이유인데요. 네. 먼저 국내는 아직 이 NFT에 대한 명확한 분류 그리고 법적 규제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상자산이나 NFT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금융당국에서 이를 증권성으로 볼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내 금융사들은 이 본연의 금융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시작하려면 이제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허가 없이는 사실상 이제 금융 외에 이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현재 이제 금융업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NFT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답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뭐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융사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뭐 수익 모델을 만든다 이런 것도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검증도 좀 필요하고 법적 규제라든지 사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도 필요하다 보니까 단계가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수익이 안 나는 NFT 시장에 벌써부터 뛰어들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단 금융권의 좀 비대면화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도 이 NFT 시장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좀 한정적이고 이 신시장을 찾아야 하는 것도 사실 매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이 시장에 대한 뭐 미래를 뭐 단정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사들도 시장을 좀 살펴본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향후 이 시장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조기 선점을 위한 경험을 쌓는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현재 NFT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젊은 층의 금융권 유입
이 부분도 이제 NFT를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NFT 사업을 하는 거랑 실제 젊은 층을 좀 유입시키는 거랑 연관관계가 정말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먼저 지난해 이 주식거래 신규 계좌를 좀 보시면요. 절반가량이 2030 세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이 높다. 예, 이런 걸 좀 방증할 수 있는데요. 네. 예, 특히 이 NFT의 가장 큰 특징이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희소성이 높다. 이런 점을 좀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희소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의 이제 관심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요. NFT가 실제 이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제가 직접 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예, 먼저 최근 이 웰컴저축은행이 당구단의 우승 영상을 NFT로 약 100여 개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100여 개를 발행하는 이 시장에 13,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구단의 팬층은 뭐 40대에서 50대에 주로 좀 분포가 돼 있는데 이번 NFT 발행에는 2030 세대들도 이제 상당 수준 좀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제 NFT를 실제 발행을 할 수 있는 신한카드의 NFT 서비스는 현재 오픈한 지 4달 만에 4만 개 이상이 발행됐습니다. 이 최근 보이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한 비관론도 나오고 있고 뭐 실제 가상자산 시장 역시 불황을 좀 겪고 있지만 이 여전히 젊은 층들에게는 가치 있는 또 하나의 뭐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유입을 시키는 게 NFT 사업의 목표로서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 제가 젊지 않아서 몰랐나 봅니다.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정말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금융사들이 지금은 간접 투자로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일단 현대카드가 현재 밝힌 계획 중에 이제 거래소를 좀 설립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직접 거래소를 좀 운영하면은 이제 수수료 수익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익 구조 모델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연 티켓을 NFT로 발행하면서 이제 암표가 사라졌다. 이런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꼭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뭐 문화 공연에도 접목을 할 수 있고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제 문화 마케팅에 이런 NFT를 좀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제 금융사는 보안이 좀 중요한 만큼 금융 거래에도 이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은 좀 규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려면 먼저 금융당국에서 NFT를 어떤 성격으로 좀 볼 것인지 그리고 금융사들이 이것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좀 유권 해석이 우선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이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규제가 명확히 있으면 이제 저희가 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사실 뭔가 명확한 것이 없는데도 사업을 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유튜브 제목은요. 규제가 없어도 규제다.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네, 해시태그는 샵 NFT 그리고 샵 보이지 않는 가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주시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를 해야 합니다.
네, 한진이 오늘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갑질 사건으로 직에서 물러났던 조현민 사장이 4년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기자 간담회 내용 좀 짧게 요약을 해볼까요? 네, 한진은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 기업이 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날 한진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대규모 투자 계획과 실적을 목표치로 제시를 했는데요. 3년간 물류 인프라 확충에 8천억 원, 글로벌 네트워크에 1,500억 원, 플랫폼 IT 자동화에 1,500억 원,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진은 12개국 28개 거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예. 대규모 투자를 통해 5년 뒤에는 19개국 50개 거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매출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2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50억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3년 뒤에는 2배 가까운 성장을 읽어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소개를 했지만 조현민 사장이 또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네, 조현민 사장은 좀 이색적인 단어로 섹시한 물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을 해서 딱딱한 물류 기업 이미지를 벗어나서 매력적인 물류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건데요. 잠깐 조 사장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다양해지면서 저희 고객의 물류 니즈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류가 전통적으로 어렵고 재미없고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을 물류를 좀 더 재밌게 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바로 로지테인먼트고 저희가 네, 조 사장은 섹시한 물류를 달성하기 위한 키워드로 로지스틱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로지테인먼트를 제시했습니다. 물류를 게임이나 영화, 패션 등과 결합해서 소비자에게 한층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간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조 사장은 택배와 게임을 조합한 게임을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택배를 소재로 한 단편 영화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진의 메타버스 공간인 로지스틱 아일랜드를 출시한 기념으로 이번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건데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물류 세계가 오늘 기자간담회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부는 대단하긴 한데 아직까지 한진하면 지난번에 저희 다뤄봤던 쿠팡 리스크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수익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많았고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이날 노삼석 대표가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쿠팡의 이제 물류를 회수해간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쿠팡이 차근차근 물류 인프라를 갖춰온 만큼 언젠가는 위탁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쿠팡이 계약 금액을 20% 내려주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했다고 이제 뒷배경까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예.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이어갈 경우 적자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진은 쿠팡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빠져나간 쿠팡 물량이 월 300만 박스 규모인데 250만 박스를 새롭게 수주해 수익성에는 큰 타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한진이 한층 쿠팡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노 대표는 쿠팡이 유통기업에서 물류기업으로 탈바꿈하고는 있지만 쿠팡은 지파가 없어서 물류 경쟁력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이런 리스크 때문인지 최근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네, 제가 두 경영진에게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두 대표는 모두 펀더멘탈에 비해서 한진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이렇게 주가를 올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을 바꾸기보다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IR을 통해서 좀 주가를 부양하다 보면은 이제 본 사업을 잘 추진하다 보면은 실적이 잘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엔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뭐 모든 악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원의 이제 횡령 금액 2,215억 원 가운데 금괴와 증권계좌 동결 등을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916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억 원 정도는 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관련 인사에 대한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에 대한 회사 측의 500억 원 가량의 보험료 납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회사로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데다 수익자를 바꾸는 것 역시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이제 회장에게 퇴직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는 소액 주주들과의 이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 여파가 남아 있지만 철저한 내부 통제와 실적 개선, 여기에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정책 지속으로 악재를 완벽하게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악재에서 다소 벗어났다면 올해 전망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적극적인 연구 개발, 즉 R&D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까지 매출액의 10% 정도를 R&D에 사용했는데요. 올해는 이 비율을 더 끌어올려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임플란트의 전 치료 과정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맞춰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컴퓨터 가이드 서저리, 3D 프린터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을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올해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 스캐너, 밀링 머신 등 신제품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해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 진출도 올해 계속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26개국 30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올해 1분기 중국, 러시아, 미국 법인의 매출이 이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앞세워 올해는 스페인을 비롯한 이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4개국에 추가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글로벌 진출 소식과 함께 인수합병이죠. M&A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 추가로 또 전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올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긴 했는데 올해 전체로 봐도 호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횡령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매출 이제 역대 최대 매출, 분기 사상 이제 최초 영업이익 500억 원 돌파라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는데요. 2분기 역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1분기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선 디지털 덴티스트리, 치과 인테리어 사업을 해외에선 높은 성장세와 공격적인 진출 등에 힘입어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700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이 하반기 신흥 초고액 자산가, 이른바 뉴리치에 대한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성공한 창업가들,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부를 이룬 투자자들을 말하는데 전통적인 부자들과 달리 투자에 적극적이고 비대면 플랫폼에도 익숙하다고 합니다. 유주한 기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투자금이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로 흘러들었고 팬데믹의 등장은 IT 디지털 기반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자연히 창업과 스톡옵션 행사, 지분 매각 등으로 큰 돈을 준 신흥부자, 이른바 뉴리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뉴리치는 나이가 젊고 기존 초고액 자산가들보다 주식 선호도와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은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입니다. 일례로 삼성증권의 예탁자산 10억 원 이상 젊은 고객군의 연령은 평균 32.9세로 기존 초고액 자산가 고객 대비 훨씬 낮습니다. 가업을 승계받아 부자가 된 경우보다는 혁신 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연예인이나 웹툰 작가도 있습니다. 올해 초 뉴리치 전담 조직을 꾸린 삼성증권은 리테일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 중인 신흥 초부유층 자산관리 영역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S&I PB를 만나시면 뭐 리서치 서비스, 뭐 포트폴리오, 그리고 세무 서비스, 기업에 필요한 IPO나 M&A, 뭐 자금 조달, 그리고 법인 자금 운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PB와 대화하시면 다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또 기업 설명회와 포럼 등의 행사를 열어 고객들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이들의 성장을 돕고 지금껏 오프라인에서 해오던 부동산, 세무, 법인 컨설팅까지도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담하는 더 S&I 센터는 출범 반년 만에 90명 고객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3조 원, 내년 말까지 10조 원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초부유층과 가문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 오피스 비즈니스는 출범 2년여를 맞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상품은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도 했고 지금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PE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MBK 펀드도 저희가 고객들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렸고요. 기업 경영과 M&A, 승계, 기부까지 망라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1조 원 이상 자산 규모를 가진 70개 가문을 고객으로 확보했고 하반기 중 이를 99개 가문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흥부자 대열에 합류한 젊은 세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기존 초부유층 고객들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붙잡겠다는 게 삼성증권의 하반기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서비스인데 정부 기관들과도 연계가 되면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가상자산이 범죄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기나 도난을 당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출처와 목적지를 식별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이버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고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뭐 자금 세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은 투자자들이 이제 꺼리겠죠. 투명한 어떤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얼리시스는 다크넷 사이트를 차단함과 동시에 랜섬웨어, 해킹 사건을 막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업비트 등 5대 거래소, 수사기관 등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가상자산 산업이 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예방책을 마련하고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So currencies, we've actually built not just the currencies themselves, but a full financial system, lending and borrowing, and a fully fledged financial infrastructure being built, which creates a huge business opportun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an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to consumers. 전문가들은 루나테나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가상자산 제도 개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들도 많고 건전한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뭐 세금에 관련된 정책도 과세 정책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가 뭐 선진국 못지않게 괜찮은 토양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회 공헌을 넘어서 대기업이 협력사에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까지 하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산업용 테이프 전문 기업인 대연ST는 최근 수소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테이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수소가스가 새면 표면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올해 CES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30여 개 기업으로부터 샘플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혁신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필요한 기술을 제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아주대학교에서 원천 기술 개발을 해놓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상용화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을 한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협력회사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력사 2,100여 곳과 4,000명 이상의 경영진, 연구원이 참여해 340건의 기술을 소개받았습니다. 국내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들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하는 장으로서 정부의 R&D 지원 정책까지 연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협력사뿐 아니라 비협력사에게도 공유해 상생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들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한 상생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전선아시아가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놈에 대용량 전력 공급 시스템 버스덕트를 공급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버스덕트는 비놈이 하노이와 호치민에 짓는 13만 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 내 전력 공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LS전선 측은 비놈이 베트남 40여 개 도시에 수십만 가구의 주택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수주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